두 번째 이야기는 방주에 탄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의 영상 일부는 여러 창조과학 교수님들의 세미나 내용과 자료를 많이 참고했고요. 특히 켄트 오빈드 교수님과 김명현 교수님, 이재만 교수님, 노아의 방주편은 이경호 교수님의 자료들도 참고한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육지 동물 중에 코로 호흡하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타서 그 씨를 보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탈 수 있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먼저 미국에서 유명한 창조과학 교수님인 켄트 오빈드 교수님의 실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켄트 교수님에게 보스턴의 한 대학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켄트 씨, 만일 우리 교수들이 당신에게 아무 질문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켄트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라면 저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담하게 강연을 하러 가셨는데 이제 켄트 교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6명의 교수진들과 모든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마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켄트 교수님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건 대략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4,400년 전에 모든 것을 파괴한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가 종류대로 그 동물들을 방주에 넣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켄트 교수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들이 믿는 것도 정리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믿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대략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고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 있는 바위에 비가 내려서 배양액이 만들어졌고 그 배양액에서 생명이 생겨났고 그 생명이 생겨난 배양액이 계속 진화해서 지금의 생명체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믿고 계신 내용인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실제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반증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켄트 교수는 방주에 탄 한 쌍의 동물의 조상에서 지금의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다양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켄트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켄트 씨, 이 세상에는 100가지도 넘는 다양한 개들이 존재한다는 것 아시나요? 켄트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종류의 개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2마리의 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황당한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 순간 그 강당에 있던 모든 교수진과 학생들의 비웃음이 강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천천히 멈출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던 켄트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당신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학생들에게 그 모든 개들이 바위로부터 나왔다고 가르칩니다. 그 순간 그 공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으로 가득 찼고 금방 켄트 교수에게 질문했던 그 교수는 그 이후로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 켄트 오빈드 교수님의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로 이번 주제를 시작한 이유는 과연 어떠한 한 조상에서 이렇게까지 다양해질 수 있느냐를 먼저 근본적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저절로 생물이 생긴 배양액으로부터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제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생명을 갖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비교적 많으니까 우리가 생명에 대한 생각을 깊게 안 하는 것뿐이지 생명이라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갖고 아주 뛰어난 물체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생명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주 뛰어난 물체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아주 단순한 물체를 만들어도 거기에 생명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물질을 새로 창조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기존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을 갖고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혼합된 물질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없던 물질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뭐죠? 자신들이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이것을 생명체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멘델의 유전 법칙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셔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유전 법칙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두 조상이 자손을 낳으면 2대째부터는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아무튼 이 유전 법칙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해당되는 예외가 없는 유전의 법칙입니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상하게 형태는 다양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손이 내려갈수록 유전 정보는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는데 형태가 다양해질까요? 자, 아주 간단한 모델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상개 2마리가 있습니다. 이 개들은 털을 길게 하는 유전 정보와 털을 짧게 하는 유전 정보 2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개입니다. 근데 이 암수가 자손을 낳으면 긴 털, 중간 길이 털, 짧은 털을 가진 모든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 중 긴 털을 가진 개와 짧은 털을 가진 개는 유전 정보 하나가 없어진 거 아시겠죠? 보이시죠? 부모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받은 중간 털을 가진 개만 그대로 유전을 받은 거고, 나머지 긴 털과 짧은 털을 가진 각각의 개는 유전 정보가 손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한쪽은 소문자 A를 잃어버린 거고 한쪽은 대문자 A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딱 보기에는 한 조상에서 3가지의 다양한 자손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근데 만약 긴 털을 가진 애들끼리 자손을 낳으면 그때부터는 그 자손으로부터는 긴 털을 가진 개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털을 가진 개도 같은 원리로 유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아주 간단한 모델이지만 사실 다리 길이의 유전 정보, 귀 크기의 유전 정보, 꼬리 길이, 털색, 눈 컬러, 발 크기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해질 수 있는 옵션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개들이 이렇게까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진 어떤 한 조상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주에는 그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진 조상개, 암수 한 쌍만 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유전 정보를 잃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진화론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면 모든 생명체들은 계속해서 유전 정보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지금은 단속 평형설이라는 메커니즘만 주장을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과학계에서 진화론 메커니즘이 단속 평형설뿐이 안 남았어요. 이 단속 평형설이 뭐냐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갑자기 새가 나왔더라. 혹은 개가 어느 날 갑자기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알을 낳았더라. 근데 이것도 황당한데 이렇게 나온 새끼들이 또 자손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연변이로 나온 애들이 똑같이 암수가 나와야 되고 그 암수가 형태가 똑같아야 되며 심지어는 염색체 숫자도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손을 낳을 수 있겠죠. 이런 주장을 믿으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진화론자들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단속 평형설이라는 게 대략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 종류, 성경에선 특별히 카인즈라고 하는데 이 카인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게 이제 종분류를 하는 카테고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랑이, 사자, 고양이를 같은 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보다 좀 더 비슷한 걸 모아서 속이라고 하고 좀 더 묶으면 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과 안에는 호랑이, 사자, 표범, 고양이가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옛날 생물학자들이 이 종분류를 1800년도에 이미 다 끝내버렸는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때 정리할 때 앞전에 말씀드린 멘델의 유전 법칙이 알려지기 전이었던 거예요. 그럼 뭔가 의문점이 생기시죠? 유전 법칙을 모르던 때였다면 그럼 종분류를 어떻게 했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시죠? 여러분, 그럼 그분들이 뭐로 종분류를 했을까요? 생김새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사자, 표범, 고양이를 다 다른 종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1900년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견되거든요. 여기 표를 보시면 멘델이 논문을 낸 건 1865년도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논문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00년도에 들어서 몇 명의 과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멘델이 한 실험과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낸 논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 들어와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멘델은 이미 죽은 후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1920년도에 들어와서는 모든 생물학자들이 유전 법칙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생물학자들이 생김새로만 분류했던 이 비과학적인 종분류를 이제는 비로소 과학적인 유전적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그분들이 그때 종에 대한 정의도 바꿉니다. 생식적 격리, 즉 서로 교배할 수 있는 한계를 종이라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생김새로만 정했던 종분류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았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예전에는 다른 종으로 분류했었어요. 근데 유전적으로 염색체를 검사를 해보니 염색체 숫자가 38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교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생김새로 분류할 때는 다른 종으로 분류했었잖아요. 그렇죠? 개하고 늑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생김새로 분류했을 때는 다른 종이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개하고 늑대도 염색체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서로 교배가 되고 새끼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 이런 애들이 과학적으로 조상이 하나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따라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조상 한 쌍만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면 호랑이는 산으로 가고 사자는 들로 갔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격리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들도 왜 지구상에 있는 인종들이 왜 같은 인종끼리 모여서 살죠? 근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인종 문제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타게 된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개 자손 중에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면서 태어난 두 자손, 그러니까 아까 모델 보신 것 중에 긴 털을 가진 개와 짧은 털을 가진 개가 각각 어떤 환경에서 더 살기가 좋을까요? 생각해보면 긴 털을 가진 개는 이제 더운 곳에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추운 북쪽으로 가야 쾌적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털이 짧은 개는 추운 곳에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갔겠죠. 이게 바로 자연격리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이들이 자연격리가 된 것입니다. 호랑이를 닮은 애들은 산으로, 사자를 닮은 애들은 들로 가고, 그러다 보니 비교적 형태가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있게 되니까 계속 걔네들끼리만 교배를 했겠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격리가 되니까 그 격리된 상태에서 형태가 계속 더 뚜렷해진 것입니다. 근데 호랑이랑 사자가 몇천 년 만에 동물원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교배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왜? 염색체 숫자가 똑같으니까요. 그걸 요즘 뭐라 그러죠? 라이거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표범이랑 사자랑도 교배가 되고요. 이 염색체 숫자가 같은 애들끼리는 과학적으로 모두 교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양이같이 작은 애들은 자연교배는 힘들겠죠. 사이즈가 너무 다르니까. 하지만 인공수정을 하면 가능하겠죠. 왜? 염색체 숫자가 같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뭐 예를 들어 키가 1m인 동양 여자와 키가 3m인 흑인 남자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호랑이랑 사자랑 비교적 사랑에 빠지기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호랑이 입장으로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어떤 외딴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흑인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어떤 낯선 곳에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아주 피부색이 검은 흑인과 마주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마 외계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나랑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흑인도 동양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면 그 흑인도 우리를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튼 이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서로 헤아려 하거나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이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져서 자손을 낳는다고 하면 자손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사자랑 호랑이가 몇천 년 만에 동물원에서 만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가 이렇게까지 다양해진 이유에는 위에 호랑이나 사자처럼 자연 격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인공 격리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늑대에서 사나운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면서 비교적 온순한 애들이 개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개들은 인간의 말에 복종을 잘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를 계속 인공격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개들의 형태를 강제로 다양하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사냥이나 탐지 같은 이제 기능성으로 인공격리를 했다면 요즘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 귀엽고 예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격리를 하죠. 저도 강아지를 키웠고 정말 좋아하지만 가끔은 이제 웰시코기나 닥스훈트 같이 극단적으로 다리가 짧은 애들을 보면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간의 이기심이 유전자를 저렇게까지 만들었구나 하면서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큰 도사견과 이런 조그만한 치아와하고 형태가 이렇게 다르다고 해도 새끼 낳을 수 있잖아요. 물론 사이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 교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공수정을 하면 새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이유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원래 한 조상에서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와 늑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개와 늑대가 교배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개와 늑대 중에 누가 유전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교적 늑대가 유전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늑대, 코요테, 딩고, 콜리, 치아와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는 모델을 간단하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딩고 정도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의 형태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마지막에 치아와 보이시죠? 이 치아와 암수를 가지고 몇 세대를 계속 거치면서 인공 격리를 막 해갖고 치아와에서 늑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림에서 나온 이들 중에 가장 유전 정보를 많이 잃은 것이 치아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늑대를 갖고서는 치아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아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코요테, 딩고, 콜리 모든 애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가장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즉 뭐냐면 이미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조상이 있어야만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 정보는 없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유전 정보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지 새로 탄생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즉 뭐예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단 한 번도 진화된 적이 없고 퇴화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한 예를 가진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노새입니다. 노새 아시나요? 여러분, 말이랑 당나귀랑 염색체 숫자가 다른 거 아시나요? 다르거든요. 당나귀는 62개, 말은 64개입니다. 근데 이 둘이 자연교배를 해요. 그래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게 바로 노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증거가 발견됐다 막 이러면서 좋아한 거예요. 왜냐면 염색체 숫자가 다른데 교배가 되는 케이스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바로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노새는 염색체 숫자가 63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색체 숫자가 홀수가 나오면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이랑 당나귀랑 교배를 계속 시켜갖고 노새, 암컷이랑 수컷 한 쌍씩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 둘을 아무리 교배시켜도 이 노새끼리는 새끼를 못 낳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새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노새 암수가 필요한 게 아니겠죠. 그러면 노새를 다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말이랑 당나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노새는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처음 질서는 그냥 가만 놔둬도 자연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씨를 유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유전하라는 말은 즉 방주에 세퍼트, 불독, 푸들, 진돗개 뭐 이런 애들 다 태우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씨만 유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네들을 다 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앞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전에 대한 정리를 했으니까 그 종류별로 애들을 분류해서 대표 한 명씩 태워서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아무리 많은 양으로 계산을 해도 방주에 329과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자, 그래도 지금 존재하는 포유류, 파충류, 조류를 가장 최대로 계산을 해봐도 최대 17,600종 정도의 동물을 태우면 되거든요. 자, 이 값은 일부러 위에 말한 유전적인 한 조상 말고 지금 있는 애들의 종류를 가지고 맥시멈 값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보시면 우리가 노아 방주의 크기를 저번 편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포유류와 파충류, 조류가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들 모아놓고 다 이제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작은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걔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보면. 근데도 그치만 양 정도의 크기를 평균 크기라고 우리가 후하게 치고 계산을 해봐도 방주에는 12만 5,280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크기가 여유 있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유 있게 실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유전적 관점으로 따져서 동물의 조상을 태우면 방주에는 최대 16,000마리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전적 조상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16,000마리면 방주 내부 면적의 3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많은 동물들이 노아 가족 8명이서 어떻게 보살폈냐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양돈을 하는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마리까지 돌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3,000마리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 8명이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24,000마리까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전에 16,000마리라는 계산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돌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돌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더 큰 문제는 식량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뭐 똥 싸는 거야. 사실 뭐 물 밖에라도 막 어떻게 버리면 되지만 그 많은 애들을 1년 동안 먹일 식량까지 있으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식량까지 방주에 실으면 방주 공간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을 자세히 확인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와 함께 돌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동물들을 어떻게 돌보셨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돌보시는 거 일이셨겠어요. 그래도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굳이 추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가장 신뢰하는 해석은 바로 자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는 능력입니다. 너무 추워도 자고 동면, 너무 더워도 잡니다. 하면. 즉 동물들이 날씨가 급변하게 되면 그때 자는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데 그때 동물들의 신체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체온이 내려가고 호흡이 느려지면서 모든 신진대사가 감소해요.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파충류와 양서류는 100% 모두 동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포유류와 조류는
확실하게 그 동면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도 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동물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생물학자들은 아마도 모든 포유류 또 조류가 동면 내지 하면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애들도 데려다가 춥게 해놓으면 결국에는 자더랍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모든 동물들은 자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어떤 동물은 심장 박동이 원래는 1분에 350번 하던 게 자기 시작하면 1분에 2번에서 4번으로 줄어들고 체온은 1도에서 2도까지 떨어지는데 안 죽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의 에너지 2%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물은 6개월 동안 계속 자는 동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동물은 7달 동안 수시로 자는데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새끼도 나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방주의 상황을 해석해보면 방주에 탄 동물들이 더 덜 먹고 더 덜 싸겠죠. 그러면 노아 가족들이 동물들 돌보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과학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방주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동물들이 다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룡인데요. 성경 기록을 보면 공룡은 인간과 함께 같은 날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럼 아담과 이브와 함께 창조되어서 공룡들은 홍수 심판 전까지 본성에서 일단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홍수 심판할 때 코로 호흡하는 동물을 종류별로 한 쌍씩 노아 방주에 다 태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룡도 코로 호흡을 하니까 방주에 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룡 크기가 다양하긴 하지만 방주에 2마리만 태워도 꽉 차는 큰 공룡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프아토사우루스나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공룡들, 그죠? 그러면 이 큰 공룡 어떻게 탔냐 이겁니다. 근데 뭐 그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은 나와요. 새끼를 태우면 돼요. 기록을 보면 씨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 큰 성체를 태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또 알을 태우면 안 돼요. 알은 깨질 위험도 있고 암수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수 새끼를 태우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공룡을 태운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과학 저널에 쌍두마차라고 인정받는 과학 전문 주간지가 네이처지와 사이언스 이 두 개인데요. 근데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룡이 새끼였을 때와 성체가 되었을 때의 크기를 연구한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공룡은 티렉스, 티라노사우루스인데요. 다 크면 5톤에서 6톤 정도 되는 큰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로축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시간이거든요. 보시면 생후 10년 전까지는 크기가 거의 변화가 없다가 10년 후부터 급속도로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생물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실제로 파충류는 그 어떤 동물보다 새끼였을 때 크기가 훨씬 작고 생후 1년까지는 거의 크기 변화가 없습니다. 새끼였을 때와 성체가 됐을 때의 크기 차이가 가장 크고, 그리고 생후 1년까지는 크기 변화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방주의 동물들이 얼마나 있었죠? 1년 정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룡들이 5살 정도에만 타도 크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방주에 육식 동물들이 많이 탔을 텐데 노아의 가족이 그 난폭한 육식 동물들을 어떻게 케어를 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육식동물들은 그 방주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식동물들에게는 그 방주가 생명의 방주가 아니라 죽음의 방주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잡아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 정도의 크기라면 걔들이 인간에게 뭐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노아 가족들이 케어를 했다고 해도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주 설계도를 보면 방을 만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에 가둬놓고 문 잠궈놓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홍수 심판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동물이 초식 동물이었던 거 아시나요? 창세기를 보면 나와 있는데 모든 동물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준다고 써 있거든요. 육식에 관한 기록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인간도 사실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던 때예요. 이 기록이 동물한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먹거리에 대한 기록도 자세히 보면 채소와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아무튼 이때는 육식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육식에 대한 더 확실한 기록이 있는데 그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육식을 이제부터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는 건 홍수 전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식 동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냉동된 채로 발견이 되는데 걔네들 위에서 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얘들이 풀을 식물로 먹었던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궁창유의 물층을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최근에 나온 과학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50년 전 사과 한 개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얻으려면 지금의 사과 26개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채소나 과일들의 영양소가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구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홍수 심판 이전에는 과일만 섭취하더라도 충분히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홍수 심판 이후로는 그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육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노아의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고 크기도 조절해서 태울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모두 과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주편도 기대해 주세요.